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데요. 다만 이번 유엔 방문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수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20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를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요. 동포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서는데요.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위성락 실장이 말했습니다. 또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위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입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뉴욕 방문 중에 2차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 거죠? 예, 이번 뉴욕 방문 중 2차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성락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서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 실장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는데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 있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지 않는 대신에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데 이어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의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나오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합의 정신의 복원과 대화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할 일을 국민과 차근차근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8.15 경축상을 통해 밝힌 북한 체제 존중과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9.19 공동선언 7주년에 맞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무인기 성능시험 참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도종로의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목표물을 타격해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 통신은 이를 금성 계열의 전술 무인 공격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성능시험에 참관한 김 위원장은 무인기에 대한 인공지능 AI 기술 도입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등 사법부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법원이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왜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정상적인 재판 절차만 지켜서도 대선 후보를 바꾸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는데요. 정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조 대법원장의 비밀 해동 의혹에 대해선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해명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의혹을 거론했던 서영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급하게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 추정당원 명단 11만 명을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한 공세도 펼쳤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연루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공작 정치라고 반발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로 드러났다면서 전방위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정당 해산 요건이란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관련 제보가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유포한 의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송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성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먼저 설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달라서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사실에 익시된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미 있는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면서 당원들의 핵심 정보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증시 마감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6% 내린 3,445.24로 장을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장중 36만 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8만 전자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하루 만에 다시 7만 전자로 후퇴했습니다. 코스닥은 0.7% 오른 863.11에 종료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5.8원 오른 1,393.6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비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특검팀이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초에 이미 당시 비서인 박모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포렌식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대로 이 전 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은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북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 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친일 인사 옹호 논란에도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네, 특검이 김건희 씨 오빠도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캐묻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해당 그림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해 김 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4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 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사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그림이 김 씨를 거쳐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고발 1년 말인 지난 7월 이 위원장을 첫 소환 조사하는 등 모두 4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언론과 SNS를 통해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네, 무단 소액 결제 사고가 발생했던 KT에서 이 서버가 해킹을 당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KT가 서버도 해킹이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T 서버 해킹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KT가 어젯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내용인데요. KT는 올해 SK텔레콤 해킹 사고 후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해킹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버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한편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 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제 23시 57분에 정부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가 담긴 서버인지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구체적인 침해 정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과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롯데카드 해킹과 관련해서 회사가 19일 동안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입니다. 보안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당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또 금융회사 대표가 책임을 지고 전산 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들의 점검 결과를 살펴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IT 발전으로 해킹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는데
금융권 대응이 이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보안 투자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KT 무단 수액 결제 사건 피의자인 장모 씨 등 중국 교포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공범의 존재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장 씨는 통신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데다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KT 무단 수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장모 씨와 류모 씨 등 2명을 구속한 가운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통신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점을 볼 때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또 범행 이후 장 씨가 중국을 갔다 온 사실을 토대로 장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제3의 인물이 중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장 씨도 경찰의 윗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장 씨는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 피의자들의 구속 이후에 경찰 조사는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피해 발생 장소 인근을 운행했다고 진술한 장 씨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또 공범 여부와 장 씨가 윗선이라고 언급한 인물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어제 기준 신고 접수된 피해자는 200명, 피해 금액은 1억 2,790만 원이라며 KT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추가 피해 규모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T 측이 발견했다고 밝힌 불법 소형기지국 2개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받아 기존에 확보한 장비와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확보한 장비는 추후 민관 합동조사단 등과 공조해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경찰이 롯데카드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 수사대는 관련 보도가 잇따르던 이번 달 초부터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롯데카드 측으로부터 고객 정보가 얼마나 어떤 경로로 탈취됐는지 파악한 뒤 해킹범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전담수사팀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관계자들도 불러서 조사할 방침인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군요. 네, 검찰 전담수사팀은 어제 첫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오늘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오전부터 해양경찰청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부터 해경 서버 내역을 확보해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석 경사가 소속됐던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그리고 해양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이 경사가 출동할 당시의 근무 일지와 통신 기록, 해경 상황실 서버 내역과 파출소 내부 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수사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사건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동료 등 관계인들로부터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전담팀은 어떤 부분을 살펴보게 될까요? 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인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야간 최대 3시간 휴게 구정과 달리 6시간 휴게 지시가 내려진 경위를 살펴볼 전망입니다. 또 영흥파출소 직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수사팀은 해경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사고 당시 파출소가 구조 현장에 있던 이 경사와 통신이 끊긴 뒤 상황실 보고가 늦어지고 군 열상 감시 장비를 토대로 수색 지점이 공유됐는데도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10분 넘게 혼선이 빚어진 것에서 드러난 지휘 통제 과정의 문제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허위 테러 협박이 잇따르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짜 살인 예고글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글을 올린 남성에게 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배미혁 기자, 가짜 살인 예고에 대해 민사적 책임이 인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살해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30대 최모 씨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정부에 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다중살인 사건 대비를 위해 자원을 투입하며 인적, 물적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누군가 살해해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관 20명가량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최 씨 범행과 관련해 112 신고부터 검거까지 경찰 703명이 투입돼 4,300만 원 상당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어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최근에도 허위 테러 예고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미 있는 판결이 되겠군요. 네, 최근 흉기난동을 예고하거나 폭발 협박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때마다 공권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9월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탐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경찰이 며칠 동안 야탐역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모두 5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면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지만 흉기난동 예고나 백화점 폭파 협박 등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공권력 낭비와 국민적 불안감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허위 협박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추가 제보나 근거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사실을 확인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토요일 날 하는 교육재단 선전은 100% 의혹 제기입니다. 네, 썰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썰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팩트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 네. 예를 들어서 정상명, 한덕수, 조희대, 김충식 4명이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라는 누군가의 이야기는 그 누군가의 주장이잖아요. 저희는 이게 보도가 아닙니다. 이 영화나 이 드라마는 허구다. 예. 팩트가 아니다라고 네. 공개하고 하잖아요. 예. 그 영화나 그 드라마에 대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 당시 경고 문구도 작게 나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 믿거나 말거나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의 진술이라는 전제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도 기재돼 있습니다. 제보 녹취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이것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녹취 제보자가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이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했던 서영교 의원. 어제는 제보자가 민정 라인으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의원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고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초 의혹 제기를 한 건 자신이 아니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에 물어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의원총회라고 나오는데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1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1년 전에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저럴 줄은 제가 이제 알았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의원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말 해준 사람이 이제 아주 전 정권들의 고위직이죠. 네, 정작 최초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가 이게 팩트가 아닌 허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앞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발을 좀 빼는 걸까요? 유튜브는 뭐 그런 유튜브라고 자기네가 이야기할 수 있죠. 언론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유튜브들이 요새 언론인 것처럼 행위들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언론의 책임도 똑같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유튜브를 언론으로 착각하고 쓴 공직자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공직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는요, 그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흐릅니다. 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가져올 수 있으면 사회의 건강한 공론회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제거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되는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합리적인 토론, 합리적인 공론회장, 건강함,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호 신뢰 이런 건 다 무너지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더군다나 권력과 권한이 굉장히 강한 고위직 공직자가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면 저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허위일지라도 유튜버는 그럴 수 있다. 다만 이걸 그대로 받아 쓴 국회의원들이 공론화한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버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것은 팩트가 아닌 허구일 수 있다. 분명히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버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걸까요? 일단 유튜버도 사법적인 책임을 일부 질 가능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왜냐하면 허위라면. 이 앞에 부분에 그 경고라고 해서 글이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 내용을 봤을 때는 마치 모든 것이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에 있어서 좀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5월에 영상이 올라갔을 때 이미 경고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풍문이다. 또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노란색 글씨로 AI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 써 있었어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5월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9월이잖아요. 5월에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실상 열린공감TV 측에 연락을 해서 내가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 팩트체크가 어디까지 된 것이냐 한 번만 확인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도 저희 영상 시작할 때 앞에 경고문 못 보셨습니까?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영교 의원도 그런 걸 확인을 안 했다라는 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어쨌든 국회에서 또 부승찬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승찬 의원도 아마도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영교 의원은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인적 보증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 AI다, 뭐 이 유튜브에서 그냥 처음부터 풍문으로 얘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수준 이하인지 정말 보여주는 것이고 서영교 의원과 지금 부승찬 의원은 본인의 책임감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절차들을 넘어서서 스스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빨리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너무나 똑똑해서 100% 신뢰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제보 신빙성 공방에도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깨끗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내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가끔 뭐 KBS도 그 르포나 이런 데서 소위 재현 기법이라 그래서 당사자의 직접 음성을 딴 것이 아니라 뭐 재현한 것입니다. 뭐 AI에 의한 것입니다. 국회 질문 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설명했어야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당사자들이 지금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번 주 계속되고 있는 청년 주간을 맞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내일 9월 20일 청년의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이번 한 주간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청년 정책 주간을 운영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대통령께서는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 산업 활성화 정책을 주문하시면서 청년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업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여 어제까지 8개 기업이 4만 4천여 명에 달하는 2025년 신입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12,000명, SK 9,000명, 현대차 7,200명, 한화 5,600명, LG 3,700명, 포스코 3,000명, 롯데 2,000명, HD 현대 1,500명을 올해 채용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8개 기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4,000명 이상 늘어난 총 2만 4,0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취업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삼성은 6만 명, 포스코와 롯데는 각각 15,000명, HD 현대는 1만 명을 향후 5년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청년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우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채용 규모를 늘려준 기업에게 감사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업들을 직접 발표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확대를 발표한 8개 기업을 시작으로 30대 기업, 더 나아가 100대 기업까지 청년 채용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채용 확대에 동참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주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채용 박람회를 다음 달 21일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0년 경제계 공동상생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15년 만에 개최되는 상생협력 채용 박람회입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의 우수 협력업체 300개사가 참여할 계획이고 박람회 기간 중 1,500명 이상 현장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에 공감해 주신 한경협과 참여 기업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은 그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한 팀으로 뭉쳐 새로운 통상 환경의 도래라는 파고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채용 문제 해결에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주신 우리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된
2030 청년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의 주제와 같이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주간을 맞아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8개 기업이 4만 4천여 명 신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녹취 신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 반응도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대법원장 깨끗이 물러나라 이렇게 사퇴를 압박했는데 비슷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이제는 그 회동 자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사법부의 신뢰성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사법부의 신뢰를 세우고 뭐 불신 부분을 책임을 지우는 거라고 하면 수단은 정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사법 불신이 더 크냐 정치 불신이 더 크냐의 경쟁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정치 불신과 사법 불신이 부닥쳐가지고 정치 불신 위에 서서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쫓아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신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사법부는 사법 순교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독립성의 순교자를 만들어주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신뢰를 세우겠다고 하고서 무언가를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 책임자를 오히려 사법 독립의 순교자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몇몇 강성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 이 피해는 누구에게 오느냐? 본인들은 강성 팬덤에만 편승해가지고 가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국 선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국 선거는 패배할 수가 있어요. 중도 5%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몇몇 곳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의 지역구가 그런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 선거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은 민주당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말씀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이 근대 국가의 토론, 공론의 장에 너무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목적이 있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초 거론자가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 거론자라고 하면 유튜버를 말하는 것인지 서영교 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지 않은데 또 서영교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유튜버에게 물어봐라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잖아요. 유튜버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에 계신 분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 의원은 지금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 정권의 민정 라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약간 말이 바뀌어서 전 정권의 민정 라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분에게 들었다라고 한 가지의 더 이제 한 거리가 단계를 넘어간 거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유튜버 측에서는 본인들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서영교 의원은 다른 제보가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밝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우리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뭐 그냥 칼을 꺼냈으니까 무라도 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뭐 MBC라든지 이런 쪽에 그 댓글들 같은 것을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에게 지금 처음에 발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밝혀야 된다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결국에 최근에 뭐 특검법 합의 과정에서도 보였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희 야당과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정청래 대표는 이 상황에 있어서 선을 그었고 강성 지지층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이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태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중도층에서는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최강욱 원장 같은 전 원장이죠. 이분도 사면되자마자 인선을 했었고 뭐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선우 의원도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국제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줬어요. 강성 지지층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맞지 않다. 굉장히 위헌적인 정당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먼저 태도를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보 신빙성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발언한 정청래 대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였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여당 반응 살펴봤고요. 야당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 공작을 벌이는 민주당이라고 맞받으면서 서용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자, 민주당은 지금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런 정말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직 사퇴할 정도의 사항이다. 국회의 면책 특권을 이용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국회 가짜 뉴스 공장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 위원들은 면책 특권을 악용한 가짜 뉴스 가중 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들은 고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감옥에 있어야 할 여권 범죄자들 조국 윤미향 감옥에서 다 풀어주고 열린공감TV보다 서영교 의원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아작내겠다, 해체하겠다, 대법원장 심지어 사퇴시키겠다, 수사받아라 이러는데요. 그 똑같은 잣대를 국회랑 국회의원한테 들이대면은요. 국회는 10번도 더 넘게 해체됐어야 돼요. 서영교 의원을 수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특검이. 네, 천하람 의원은 서용교 의원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 원내대표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헛발질을 해서 오히려 대법원장의 입지를 견고하게 해줬다. 대법원장이 서용교 의원에게 밥 한 번 사야 한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저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법 신뢰를 굉장히 지금 흔들리게 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직전에 선거에 개입하는 사법 절제를 하지 않고 사법 개입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참 역사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를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을 이렇게 한 정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또 나가게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사법 독립성을 앞세워가지고 이걸 버티라는 요구가 법조계에서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법 독립성의 상징성을 가지는 사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 독립성의 순교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우를 저는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물러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좀 잠잠해지면 물러나는 것을 저는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뭔가 사안들을 분리해서 좀 바라보는 현명함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경원 의원 오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 짓거리, 지들은 이렇게 좀 부적절한 단어가 튀어나와서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지금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국민의힘이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혐의인가요? 일단은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두 분이 이야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전제가 이제 저희는 확고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과 지금 부승찬 의원은 뭐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사는 빠르게 착수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도 최근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서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 국회의원 아래에 사법부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법관 평가 제도입니다. 외부위원들이 법관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그 외부위원이라는 사람들도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법관은 뭐 평가를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판결로서 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었었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 그리고 대법원에서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그것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법관들은 빵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민주당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게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이게 뭐 이번 뭐 성탄절 정도에는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사면이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혹은 공소 취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과 지금 부승찬 의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이것을 빨리 끊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분명히 면책 특권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면책 특권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가 발전을 하고 절대 권력이 없고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을 하면 면책 특권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절대 권력 같이 뭐가 등장을 하면 거기에서 면책 특권이라는 게 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섣불리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거대한 권력이라는 게 공론의 장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힘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전체주의 사회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면책특권의 유용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면책특권을 넘어서서 또 이야기를 한 분들도 지금 계시는 거예요. 노정면 의원이라든가 정청래 당대표라든가는 사실은 국회 상임위나 아니면 대정부 질의장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면책특권은 있는 제도니까 그걸 제도를 바꾸기 전까지 너무 형해화시키기 위한 비난을 하는 건 또 저는 그렇게 찬성하진 않습니다. 예, 대법원장과 총리의 회동설에 대한 제보 신빙성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결국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발의했습니다. 더 강해진 내용인데요. 대상을 3대 특검 사건 모두로 넓히고 사면 복권도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2달 전 박찬대 의원 법안에는 특별재판부가 계엄과 관련된 것만 다루는 내용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불렸는데요. 어제 발의된 건 3특검이 하고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고스란히 별도 전담 재판부가 생깁니다. 1, 2심을 합치면 모두 이렇게 6개가 됩니다. 또 대법원장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외부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요. 7월에 낸 법안 때는 그 추천위가 2배수, 2배수로 추천하면 그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어제 법안에서는 추천위가 1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수동적으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앞서 논란이 됐던 입법부 국회 추천 몫은 빠졌지만 행정부인 법무부가 참여하게 돼 있어 여전히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또 내란과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판사가 정상 참작을 이유로 죄를 깎아줄 수 없고 사면이나 복권, 감경의 대상도 안 됩니다. 앞서 사법부에서는 과잉 처벌이나 법관의 재량 제한, 또 대통령 사면권 침해,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새롭게 발의한 전담재판부 설치법, 더 세진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3특검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그동안의 내란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최혜병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사건에서 들어오는 것도 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지금 뭐 전담재판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박찬대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조금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때 선명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전당대회용이었지 이게 실제로 이게 법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위헌 의혹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후에 여기에 대해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왜 위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론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게 빠른 속도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33 원칙도 넣었어요.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된다. 근데 이 법안만 보아도 일단은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위원회들에서 추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천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어느 재판부에 넣을 것인지 1배수이기 때문에 물론 낙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또 법관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올해 말은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올해 12월까지 결심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 1월, 2월이면 선고가 나올 것인데 만약에 이 법안대로 하게 된다면 12월부터 새로운 재판부가 그 기록들을 1페이지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속도 때문에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침대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고 이것이 위헌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강성 지지층들에겐 보여줘야 되니까 이러한 더 센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속도 때문에 새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당론으로 채택된 거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지금 법무부 장관의 생각과도 약간 결이 다른 움직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곧 선거들이 좀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걸 좀 강하게 주창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음 다가올 선거들에 예를 국회의장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지방의 이제 광역단체 장 후보로 나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면 승리한다는 공식이 양당 대표 선거에서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좀 약간 역량 있고 논리적으로 무엇을 풀어가려고 하는 후보들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훨씬 역량이 있고 내가 훨씬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후보는 저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저런 선명성 근거나 논리 없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거론되는 건 전현희 위원장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의지가 약하면 다른 후보들도 이 경쟁에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우리 정치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서로 말이나 설득이나 논리가 아니고 어떤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상황에서 부닥친다면 이게 굉장히 물리적인 충돌로 정치가 가게 될 위험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논리보다는 있습니다. 선거용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란재판 전담부의 경우에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위헌 가능성의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국회가 추천하는 몫을 법무부가 추천하도록 바꿨어요. 그럼 위헌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쨌든 정치권이 개입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위헌 여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회에서 3인 그리고 법관회의 3인, 대한변협 3인이었는데 법무부는 1명으로 줄이고 다른 기관들은 4인으로 늘린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여전히 현역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분이고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초에 이런 위원회를 꾸려서 그것도 2배수도 아닌 1배수 21명만을 추천하고 그 21명이 나고자 없이 모두가 어느 재판부인가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저는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법관들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또 최근에 특검법 합의 과정에서 파기가 되면서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뜨거 하는 상황들이 지도부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뭐 좀 자제시킨다라거나 이런 모습들을 별로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일파만파 커지면서 아마도 이번 추석 정도까지는 좀 어떤 국민들의 여론 같은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나 위헌적인 법들이고 그리고 이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도 때문에 이것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위헌 논란까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을 이제 끌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긴 하지만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저는 보이거든요. 뭐 우상호 정무수석의 기자회견이라든가 뭐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야기라든가 뭐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더 깊이 들여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기류가 있음에도 강하게 못하느냐는 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지금 똑같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개헌과 내란 혐의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제한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도요, 더 강하게 이런 거에 대한 뭐 제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나 저희나 모두 저희 뭐 의원들 뭐 동일합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1월이면 윤석열이 이게 저 석방이 될 수 있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논의는 하진 않아요. 그럼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특위 차원에서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론 채택 여부는 어쨌든 전체 의총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입니다. 네, 전담 재판부에 대한 여야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세 번째 시도 끝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저지로 당사로 진입하지 못하자 당원 명부가 보관된 민간 업체를 찾아서 강제 집행에 나선 건데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공작 정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모든 불리한 정치적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굳이 어제라는 날짜를 택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뚜렷한 그간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제 변명이 아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특검 대응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앞으로 위헌정당 해산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자성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과 1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인데 두 번째 압수수색에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2023년 당시의 당부는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금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사에서 또 이제 막히다 보니까 저희가 서버를 저희 당에서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원 명부를 이제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조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 원하는 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저희 당원 압수수색을 한 차례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 지금 어쨌든 통일교 교인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저희 2023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처음에는 권성동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권성동 후보는 본인이 스스로 출마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에서 그 이후에 김기현 후보를 도우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게 김기현 후보는 당시 결국에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돼서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는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상 뭐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낙마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했는지도 정확치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입을 했었던 것이다. 이게 뭐 정교 분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영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아까 뭐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저희가 지난달 정도에 중앙지법 앞에서 이러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시위 같은 것들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통일교와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에 특검 수사의 범위가 당 전체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의 명부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물론 그중에 언제 어디서까지 가입을 했는지 모르고 이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은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이게 그 본질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특정 종교가 특정 정치인과 결탁해서 특정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다. 자기들의 의도에 맞게 하려고 했다. 이거는 선거를 농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농단한 거죠. 그거를 단죄하지 않겠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 결과가 특별하게 나쁜 게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종교에 의해서 얼마만큼 들어왔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본질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조직적으로 들어왔고 그 선거에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특정 후보 측과 결탁이 돼 있다면 이거는 발본색원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좀 볼 텐데요. 차기 지도자 선호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조국 비대위원장의 8%, 장동혁 대표가 7%, 정청래, 이준석 대표가 각각 4%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과반인 58%가 특정인을 대답하지 않아서 조사 대상자들이 지목받은 수치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국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인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교육 후 기자들을 만난 조국 위원장,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나 저희 당은 그런데 신경 쓰고 할 상황이 아니다. 당의 쇄신에 모든 것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워낙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조국 위원장이 민주당 인사들보다 앞섰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정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봐요. 선명성을 더 보여주면 강성 지지층은 더 선명하게 하라고 그쪽에 표를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 결과는 표피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당층의, 다시 말해서 중도층의 표는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0입니다. 0.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장동혁 후보가 중도층의 표를 받은 게 나타나요. 중도층 표가 조국, 정청래 두 지금 후보는 아니죠. 예, 두 분은 중도층 표가 0이에요. 0. 0인 상태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이 저기에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지금 무슨 판단을 한다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퍼센테이지조차도 뭐 저것이 뭐 중도층이나 뭐 이런 유의미한 뭐 숫자로, 왜냐하면 또 지금 무응답이 굉장히 높은 58%. 걸로 저는 58%로 굉장히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저걸 굳이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정치 불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선명성 경쟁에 의해서 정치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58%다 보니까 저 수치의 뭐 유의미성을 어느 정도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단숨에 선두로 오른 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 당에서도 뚜렷하게 대권 주자로 보이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현행 대표로서 좀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표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 이제 뭐 전 장관이라고 해야겠죠. 전 장관도 여전히 이 리스트 안에는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최근에 선거에 나왔었던 분들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 여론조사는 말씀 주신 것처럼 58%의 국민들께서 답변조차 안 하실 정도로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실망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더블 스코어 차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본인들이 당이 나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국 대표는 지금 당이 뭐 성비 문제도 있고 본인도 어쨌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본인이 과거 발언대로 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뭐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앞서 나가겠다는 형태로 뭐 탄핵안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당 대표로서 포용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야당 대표보다도 낮게 나온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좀 실망하신 국민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포스트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7호부터 19호까지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세 태풍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가지만 수증기를 공급해 가을 호우를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먼 남해에 3개의 소용돌이 구름이 보입니다. 17호부터 19호까지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태풍들은 다행히 우리나라로 북상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17호 미탁과 18호 라가사는 중국 홍콩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호 태풍 너구리는 일본 먼 남동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17호와 18호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공급되며 비구름이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밤사이 전국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호우가 내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특히 발달한 저기압의 중심이 통과하는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강하게 발달하는 18호 태풍이 수증기를 공급하며 가을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극한호우로 내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가 내일부터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수를 공급받습니다. 도암댐을 방류하면 하루 10,000톤의 물을 남대천으로 흘려보내 임시 취수장을 통해 정수장으로 공급합니다. 지난 10일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28%까지 올라갔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과 한평군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등이 지원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은 방미 이튿날인 23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모은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시 주석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별도의 두 나라 정상회담 개최를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무역협상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미국 측의 비자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방미 일정을 끝내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전반적인 무역 협상 상황을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하여튼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저희가 설명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MOU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보다 12.5%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난기류를 타는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국익에 직결되는 이슈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이제 국익에 조금 반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여튼 저희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는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을 대거 구금했던 사태와 관련해선 미국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받는 타이완이 4년간 100억 달러가 넘는 미국 농산물 구매 의향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은 천존지 농업부장이 지난 17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미국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타이완에 20%의 관세를 부과했고,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최종 합의 때 관세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 미 연방 대법원에 첫 심리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현지 시간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현지 시간 11월 5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우파 활동과 찰리 커크 암살의 후폭풍이 다각도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ABC 방송이 커크 암살 사건을 언급하며 트럼프 지지 세력을 비난한 토크쇼 진행자의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밤 미국 ABC 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세력을 갱단이라고 부르며 커크 암살 사건을 언급합니다. With the MAGA gang desperately trying to characterize this kid who murdered Charlie Kirk as anything other than one of them and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score political points from it. 암살범이 트럼프 지지자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이 발언은 곧 논란이 됐고 연방통신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Obviously, there's calls for Kim to be fired. I think you could certainly see a path forward for suspension over this. And again, the FCC is going to have remedies that we could look at. ABC 방송은 발언이 모욕적이고 무리했으며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 편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하면서 진행자 능력 탓으로 돌렸습니다. He had very bad ratings, and they should have fired him a long time ago. So, you can call that free speech or not. He was fired for lack of talent. 하지만 22년을 이어온 프로그램의 중단은 바로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의 시위도 열렸습니다. 시위자들은 권력에 굴복했다며 방송사들을 비판했습니다. So we have to call out not only Donald Trump, but ABC, Disney, everybody who is enabling this man to change this country from a democracy to an autocracy. 몇 달 전 CBS가 트럼프 저격으로 유명한 스티븐 콜버의 토크쇼를 폐지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파 활동가의 암살에서 확인된 극단적인 좌우 충돌은 미국의 자랑이라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러오며 또 다른 불씨를 지피는 분위기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앞서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소액의 세뱃돈을 줬다고 진술할 걸로 전해집니다. 네, 특검은 또 김건희 씨 친오빠를 소환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통일교 정치자금 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글자 왕이 새겨진 관봉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최근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세뱃돈으로 100만 원을 줬다고만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이 건네졌다는 혐의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던 자금과 관련해 특이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 관봉권 형태의 헌금 1억 원 가운데 절반이 각각 다른 비단으로 포장돼 있었고 하나는 한문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장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왕자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토론회에 참여했던 당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손바닥에 왕자가 여러 차례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 정치적 연결고리를 추적 중이지만 한 총재는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 특검이 한학자 총재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인데 일단 그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혐의가 상당히 많죠. 예. 첫 번째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이것은 권성동 의원에게 이제 1억 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중간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했던 윤영호 씨가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 한학자 씨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특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이것은 건진법사 전성백 씨를 통해서 지금 항상 논란이 돼 있던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이것이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횡령 이것은 지금 정치자금이 됐던 어떤 목걸이를 전달했을 때는 이제 통일교 자금이 쓰여졌잖아요. 예. 그 통일교 자금이지 개인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상 횡령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한학자 총재하고 통일교의 임원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정 도박을 했다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이 4가지 혐의가 이제 영장에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그렇고 이 관련돼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들 구속이 된 상태인데 지금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것이 구속에서 좀 핵심이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 통해서 이제 목걸이고 샤넬백을 김건희 씨에게 이제 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1억 원을 받은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고 또 그라프 목걸이하고 보석을 전달했던 중간 매개자였던 건진법사 전성백 씨도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한학자 씨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부분이 혐의가 다 관련이 돼 있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억을 받았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권성동 의원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실 구속됐을 당시에 뭐 휴대폰을 뭐 교체했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 이 부분이 인정된 것 같은데요. 지금 한학자 총재는 나 1억 준 적 없다. 다만 소량의 세뱃돈을 줬을 뿐이다. 지금 이런 진술을 했다고 전해져요. 네네. 일단 권성동 의원에게 건너간 1억 원 자체를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전달한 거잖아요. 그 자기는 시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통일교에서는 이 윤영호를 상대로 사기 횡령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뱃돈을 줬다는 얘기 자체는 권성동의 1억 원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카페에 있는 통일교 그 건물 찾아가서 네. 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절을 한 적은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때가 1월 5일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해죠. 그래서 절을 했다고 하고 뭔가 쇼핑백에 돈을 받아 왔다. 이제 그런 뭐 굉장히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자체는 권성동 의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전달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고 네. 절을 와서 했는데 아마 이제 새 인사 세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돈을 준 것은 이제 세뱃돈이다. 네. 세뱃돈을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 줬다고 하는데 네. 알려져 있습니다. 100만 원을 쇼핑백에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100만 원이면 사실은 5만 원짜리 따지면 20장밖에 되지 않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믿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수사 과정을 보니까 아직 특검에서는 이 한학자 총재가 직접 쇼핑백에 돈을 준 거에 대한 예. 직접적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예. 또 권성동 의원의 영장 범죄 사실에도 그 내용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예. 특검에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진법사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관봉권이 저희가 등장을 해서 언급을 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관봉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관봉권 1억 원 정도 중에 절반에 왕자가 포장에 쓰여 있다라는 부분이 또 지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뇌물이나 정치 자금은 사실 이제 현금으로 많이 거래가 되죠. 예. 근데 현금에 거래가 될 때도 사실 정치 자금이나 뇌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 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모양새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관봉권을 굉장히 선호하죠. 관봉권은 이제 띠지로 되어 있는 거고. 예. 근데 이번에 좀 약간 특이한 점은 이제 1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다 이제 현금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은 이제 그 5만 원짜리 100장씩 10묶음이에요. 네. 그 두 대 10묶음 있는데 묶음 하나에는 그게 포장이 돼 있는데 네. 포장에 왕자가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예. 근데 아까 앵커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왕과 관련된 왕자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뭐 통일교부터 뭐 돈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협력에 하는 걸로 아니면 통일교에서 이제 왕자와 관련된 거 어떤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럼 우리가 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 아직까지 이제 관련된 건 없어요. 그런데 왜 돈에 왕자가 새겨진 포장지로 돈을 포장했을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세간에 윤 전 대통령의 손바닥에 있는 왕자와 연관시키는 예. 이제 그러한 뭐 언론 기사랄지 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관봉권이 민간인 사이에서 교류된 것도 특이한데 또 비단 포장지로 포장이 돼 있고 그 포장지에 임금왕자가 새겨 있다. 모든 것이 좀 특이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특검 수사를 향해서 망신주기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실제로 그 뭐 왕자가 어디서 어떻게 새겨졌는지 일단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망신부터 주고 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흘려서 사실은 알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쇼핑백에 왕자를 새겨서 보냈다는 게 저는 뭐 앞으로 검찰이 어떤 발표를 할지 뭐 제가 제 예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이런 얘기들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고 저도 오랫동안 특검 수사를 언론계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국민들 관심을 끌고 이제 뭐 저를 그렇게 망신부터 주고 일단 수사로 가는 그 과정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이런 대부분 많은 것들이 나중에는 흐지부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은 이게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 좀 특검이 가십성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하는 말하고 약간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지금 1억짜리 돈은 뭐 전달된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증거상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정황이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추가적으로 한학자 총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특검에서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신동욱 의원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억 받은 것이 거의 확정시 됐는데 증거에 의해서 그러면 1억 현금으로 정치권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왜 포장지에 왕자 쓰여져 있는 것까지
이건 아무런 범죄 혐의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외부로 이걸 노출을 시키느냐. 이것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하는 거고 또 얘는 이제 손에 왕자를 써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시켜서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게 아마 신동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왕자가 새겨진 그 비단 포장지로 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그 통일교 내에 왕자 그려진 아마 비단 포장지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구비돼 있었을 그렇죠. 것이에요, 갑자기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물건, 그다음 외부에다 주는 선물 이런 게 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이랄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관련돼 있는 그러한 사실들이 속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당원에 통일교인이 몇 명이나 가입돼 있냐. 근데 이번에 서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그 국민의힘 명단 관리, 당원 명단 관리하는데 그럼 그중에 한 11만 명 정도가 뭐 국민의힘에 가입돼 있더라. 이게 이제 특검에서 확인했다.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일과 어떤 연관성에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나온 뭐 권성도에 1억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통일교 자체에서 뭔가 윤 전 대통령을 만들고 자신들의 현안이랄지 아니면 정치와 종교의 어떤 결합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걸 이제 특검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동 의원 말대로 아니면 이제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결고리 의혹이랄지 대가성일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통일교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또 김건희 특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을 위해 그림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친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를 소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특검은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 씨 모친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이외에 관련된 김건희 씨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특검은 진품으로 봐서 1억 4천만 원의 가치를 범죄액으로 산정해서 결국 김상민 전 검사 구속을 시켰잖아요. 오늘 친오빠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오빠 집에서 발견이 된 그림이니까요. 그림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이제 많이 혐의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 내용은 일단 이제 이우환 그림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점을 이룰 걸 보이는데 지금 뭐 김상민 전 검사는 지금 자신이 대리로서 구입해줬다는 거잖아요. 직접 나서면 이제 가격이 뛰고 또 신분이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림을 대신 구입해줬다고 한다면 돈의 출처는 바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부터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4천이나 되고 또 정당히 그림을 산다고 한다면 현금으로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면 김상민 전 검사의 말이 옳겠죠. 맞겠죠. 근데 김상민 전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잖아요. 그건 김상민 전 검사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 이런 증거를 이제 특검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김진우 씨에 대한 조사 자체는 이제 첫 번째가 이우환 씨 그림의 어떤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됐고, 더군다나 그것이 왜 장모의 집 거기서 이제 발견됐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림이 전달됐다고 하면 이것은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공천에서 결국은 탈락을 했잖아요. 공천 못 받았어요. 근데 어디 갔죠? 국가정보원의 법률특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특보로 가는 데 있어서도 이 그림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이제 매관 매직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부분들을
아마 추궁을 할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 추궁을 하고 입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좀 결국은 그 연결고리를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의 출처가 되겠죠. 출처. 그래서 돈을 정말로 김상민 전 검사에게 김진우 씨가 정말 돈을 전달하고 대신 구입한 것이냐. 예.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사실 지금 또 새로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상민 전 검사가 이제 사실 선거 차량에 네. 그 선거에 관련된 비용이랄지 아니면 법인카드를 제3자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건 네. 이제 코인 관련된 사기 혐의 있는 사업자의 것을 썼다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을 이제 특검에서 조사하다가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구입하는데 또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뭐 예를 들어 1억 4천이라면 1억 4천의 돈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김준우 씨가 자기가 지급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된 걸 보면 사실은 김상민 전 검사가 사서 이제 전달한 걸로 이제 볼 수 있는 정황 관련된 증거를 특검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김건희 씨 오빠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구속 수감 중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6월 휠체어를 탄 채 아산병원에서 퇴원하던 김건희 씨 모습인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 동작구의 대형 병원에서 김 씨가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파란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왼쪽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요. 수감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땐 전자발찌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네, 김 씨 측은 극심한 저혈압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최근 쓰러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최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서 김 씨 또한 같은 방식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다만 김 씨는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재판에 반드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씨 지금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손목에는 수갑,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원칙적인 규정상 이제 그 외부에 이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사실은 교도관들이 따라가지만 도주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에는 당연히 수갑 차고 전자발찌를 하도록 의무가 돼 있고 예외적인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제 김건희 씨도 수갑 차고 전자발찌까지 찼죠.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일단 뭐 국민의 여론이랄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전 대통령의 부인을 할지라도 이걸 이제 적용을 한 걸로 보여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또 이렇게 규정이 좀 달라진 거죠? 아니 그때도 아마 규정은 당연히 저런 규정은 있었을 것이고 이제 예외적으로 안 올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매뉴얼대로 또 법 규정에 의해서 수갑 차고 전자발찌를 채워서 이제 외부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뭐 10회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김 씨 측은 이제 뭐 아파도 계속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밝혔거든요. 전략일까요? 아니 뭐 본인 자체는 이제 아파도 출석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이 병이라는 것이 아무리 아파도 사실은 뭐 출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식불명이랄지 아니면 이제 호흡곤란이랄지 뭐 아주 위험한 상태 아니면 출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도 사실은 휠체어를 탔지만 거동하는 데는 뭐 실체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고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출석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건강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출석하겠다 하고 있는 거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좀 다르죠. 윤 전 대통령 지병이 있다고 하지만 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출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사실 이제 출석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이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외부 진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경찰관들이 식사 중에 의식을 잃은 시민을 구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저녁 6시 10분쯤인데요. 정읍의 한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4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도와달라는 식당 주인의 다급한 소리에 남성 2명이 뛰어옵니다. 같은 곳에서 저녁 먹던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김철욱 경감과 오필근 순경인데요. 이들은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A씨는 1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 사이 소방대원이 도착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철욱 경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에 4,361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간별 평균 탑승객은 152.5명으로 정원 190명 기준 구간별 평균 좌석 점유율은 80.3%를 기록했습니다. 한강버스 요금은 편도 3,000원이며 기후 동행카드를 이용하면 무제한 탑승과 환승 할인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 역량으로 디지털 운누리 상품권 앱 디지털 운누리가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경우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을 디지털 운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애플 아이폰 사용자도 그룹 채팅과 대용량 파일 전송 등 차세대 문자 정송 서비스 RCS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대 이동통신 3사는 문자 메시지에 진화된 세계 표준 규격 RCS를 애플의 iOS 26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애플에 RCS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대차가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를 555만 대로 세우고 60%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로 채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러한 목표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77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이 미국에 처음으로 철도 차량용 전장품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현대로템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에서 현대로템 스마트 일렉트릭 아메리카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보면 아직은 약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17호 태풍 미탁이 중국 남동부로 향하는 가운데 그 수증기가 우리나라를 지나는 저기압을 강하게 발달시켰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부 많은 곳에 100mm 이상, 동해안과 경북 북부에 8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부와 전북 서부 지역엔 시간당 최고 50mm의 장대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4도, 대전 26도, 대구 27도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휴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영동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